말씀드리고, 원래 너무 제가 하도 과거에 후회가 많아가지고 진짜 저 때문에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이용당하고 억울하게 억살도 한, 그리고 아직도 법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죄송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서로 손잡을 수 있는 좋은 세상을 항상 기다리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지금 김 선생님 질문하신, 제가 태어난 데가 와카야마이지만은 제일교포가 사는 데는 전부 다 부락이라고, 오키나와 사람하고 제일 동포만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판자치, 일본말로 나가야가 많이 있는,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돼지도 키우고 막걸리 전사도 하고, 국민학교 때부터 돼지 키우는 것 도와주고 막걸리 팔러 가는 걸 도와주고, 그런 어린 시절 중학교까지 지냈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3세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일찍 오셨어요. 1920년 초반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일본에서 태어났고, 3세로서 대학 들어갈 때까지 우리 마을 집에서 들어본 적이 없이 살았습니다. 특히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운전면허증 따러 갈 때에 아주 친한 친구하고 몇 명 같이 주민등록 받으러, 그거 필요하니까 받으러 갔는데, 바로 주민등록 증명서 친구들 다 나왔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한참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물어봤더니 국적이 어디냐고 그래요. 나는 국적이 일본이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떠올라서 가만히 있더니 알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해서 간 데가 외국인 등록과.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일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한국 사람이라는 걸 절실하게 느꼈는데, 동시에 옆에 주민등록 증명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한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 건네고 외국인 등록과에, 그때 진짜 현무소 가는 기분이었어. 왜냐, 거기가 아주 현관 접수 거기 아니라 저 구석으로 들어가서 제일 안에 어두운 자리, 전기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런데 끌려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무튼 제가 태어난 그 시절이란 거는 대학 들어갈 때까지 그런 식으로 살아와서,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마 고등학생 때까지는 그렇게 제가 조선이라는 의식은 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리스메이크한 대학, 거기 이제 화학과로 진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래서 3년 정도 있다가 모국 유학을 결심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택을 그 이과 쪽 화학과를 들어간 이유하고, 그 다음에 중도에 왜 그 한국에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거기 뭐야 이 박정희 정권의 그 독재에 대한 비판이 특히 일본에서는 아주 엄청 보도됐을 텐데, 그 시절에 왜 한국 유학을 결심했는지 좀 듣고 싶네요. 74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어학 유학을 했는데, 왜 가게 됐냐면은 70년 초반, 60년 후반에 리스베에서 지냈는데, 들어가자마자 눈에 띈 게 그 학교 전문에는 군사 정권 타도하라, 박정희 물러가라, 뭐 그런 간판 크게, 그리고 4.19 혁명 다큐멘트 영화제,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몇 년 전 외국인 등록까지 가야 한다는 그 충격.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 그 한국에 대한 학생들의 그 환호성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때 나 자신을 찾아야 쓰겠다고. 근데 찾아야 하는데, 그 역시 이거 더러운 거 아니야? 깨끗한 거 있거든. 근데 제가 결심하게 된 거는 그 유학동이나 한청, 조선문화연구소 연구회 서클, 학생 서클, 한국문화연구회 학생 서클, 거기 다녀보니까 한국말을 안 되잖아요. 그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집에 아버지 어머님한테는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복잡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근데 결국은 제가 톡학으로 책이나 볼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대학 공부는 거의 안 했어요. 한글 공부가 제일 중요한 내 과제로서 대학을 다니게 됐죠. 근데 3학년 때 제가 여러 가지 영화제 보고, 또 북에 대한 가무단, 또 강연 아주 자주 왔었어요. 자주 오고 행사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말을 빼앗긴 우리 한글을 내 걸로 해야 쓰겠다 하는 결심과, 그리고 언젠가 한국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살고 싶어서 유학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3학년 때 가게 됐는데, 처음에 제가 원래 일본 대학 의대치만 했는데 떨어져서 재수하고 나서 또 떨어져서 할 수 없이 인명관 이공계 들어갔는데, 한국에 유학 갔을 때도 의대 지망했어요.
근데 벌써 1년 우리말 배우고 그 다음에 의대 들어가는데, 근데 제가 가니까 1년 졸업했잖아요, 우리말. 근데 저 담당 선생이 그 사무보는 교무실에 문의하니까 저는 벌써 1년 전에 경북대 의대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갔냐고 그래. 그 뭐냐면은 그때 그 유학 갈 때 저 명단 만드는데 한국에 친척이 있거나 아주 저를 돌봐주는 그런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 주소를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외가에 친척 그 아저씨가 경북대 앞에서 영인석 했었어요. 근데 거기는 아주 보호자로서 보증 써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솔직하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민단 통해서 본국에 관계기관에 보고가 된 거고, 그래서 저는 보고되자마자 말 배울 필요 없이 경북대에 입학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살고 싶었는데 억지로가 제 치맘이 안 됐어. 변경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가서 또 1년 버리고 1년 못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진학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경북대 일단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리즘에 3학년 다니면 어떤 사람은 3학년에 한국에 3학년에 편입도 시켜주고 막 그런데 저한테는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교양과 2년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처음부터 의대 1학년부터 하면 인턴까지 해서 뭐 몇 년이나 더 걸리니까 그럴 바에야 리즘에 한 1년만 가서 졸업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임용관 독일어만 남겼어요. 독일어만 따면은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다시 1년 다니고 졸업장 받고, 그래서 편입이 아니라 빨리 사회인이 되려고 대학원을 택했어요. 근데 그런 사이에 제가 알게 된 우리 같은 유학생 중에 그 친척이 고모부가 육군 준쇼 소장 되기 전에 소장 밑에 그분 가족하고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식구들하고 아주 화목하게 지냈어요. 시사회도 저도 불려고, 그리고 애들 있으니까 애들하고 지내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저는 그 군인이지만은 아주 인상이 좋게 받았어요. 가족들하고도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데 전체적인 이야기는 못하죠. 근데 아주 제일교포에 대한 이해심이 많았고,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친구가 이번에 소장이 돼가지고
장군이 돼가지고 광주 포병학교 교장님 되셨다고. 그래서 우리 둘이서 축하하러 갑시다 해서 가기는 갔는데, 제가 가기 전에 여태까지 제가 경북대 잠깐 다녔을 때나 부산대 다녔을 적에 데모도 많이 참가하고, 친구들 데모하다가 쫓기고 경찰 기동대들에게 쫓기고 도망치다가 저 하숙집에 다 도망쳐 와가지고 같이 자고 피하고, 그런 날이 매일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많이 잡혔고, 그런 날을 보내면서 제가 몇 년을 더해서 사명이 될 바에야 조금이라도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해서 오래 시간 걸렸지만 편지를 통해서 장군한테, 친구 데리고 장군한테 편지를 준비하고 갔어. 저는 그것이 나만 잡혀가리라 생각을 했는데, 서울구치소에서 신문과 내주는 거 보니까 내 동생도 잡히고 동생 친구도 잡히고, 동생 친구는 더군다나 한총 애들하고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또 신문 발표가 어떻게 되냐면 김대중 씨를 그 반국가단체 한통년 수개로 크게 발표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마치 우리가 한통년하고 무슨 반국가단체 활동을 하거나 군사정권 타도하려고 하거나 그런 북하고에 연결되어 있거나 그런 걸 날조하는 거죠. 그것이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후회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의 행동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그것이 저의 평생이 후회이고 반성하고 사는 게 제 의무입니다. 근데 이렇게 김효인 씨하고 알게 되고 공도 사람들의 서러움을 알게 되고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오늘 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는 우리 김영희 선생만 막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 선생님까지 저를 괴롭히시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떤 이 박정희 유신 시절에, 그때는 그보다 유 선생이 이 편지를 전달하기 거의 한 10개월 전인가요? 그 판문점에서 이제 그 당시 저희들은 소위 북계의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그 당시에 엄청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판문점에 이 미루나무 벌채를 둘러싸고서 큰 충격이, 약간 남북 간의 기사군장이 벌어졌을 텐데, 유 선생이 하여튼 그런 엄청난 일을 겪으시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보안사 끌려가서 얼마나 진짜 혹독한 고문을 당했을까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빼겠습니다. 그 얘기하려면 더우실 것 같고, 석방을 84년 8월인가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던 그 김승효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아마 그랬으니까 조금 후배되죠? 1년인가 2년인가. 대학 시절에는 저분은 아셨나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하여튼 그 선생님이 그때 이제 광주교도소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연히 이제 하여튼 그 김승효라는 그
그 리스맥에 대한 동참생이 거기서 이제 수감돼 있었고, 그래서 뭐 어떤 그 김승효 씨의 그 상태를 보고서 무지 많이 괴로웠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김승효 씨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제가 특사에서 나와가지고 그 목공에 출력 나갔는데 그 같은 방에 승효가 있었습니다. 근데 승효는 벌써 그 전신분열로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끔 혼자서 웃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은 어지럼 배변 못 가리고 완전히 완따 당하고 저 변기통 옆에 냄새나는 그 변기통 옆에 혼자 자고 있었어요. 내가 같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수인효를 그때 제가 기억이 난 것 같아요. 리스메에서 본 적이 뭐 조문현이나 한문현 수업에서 아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수인효를 돌봐주게 되는데, 돌봐주지 않으면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의문나는 거는 왜 그런 사람을 밖에 변포석으로 못 내고 안 내고 저렇게 놔두냐고요. 이게 완전히 전신 나간 사람까지 아직도 검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도 바깥에서 아직까지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목공장에 나가면은 목공이 이 방에 한 3배쯤 되는 아주 큰 시설이었는데, 거기에 한 5, 60명 작업을 해요. 근데 이런 목공 작업하는 테이블 한 10몇 개 있는데, 여기는 복도고, 근데 간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작업 잘 하고 있나 감시하는. 근데 수영만은 도구 있잖아요. 그 칼 같은 거나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접근 안 하게 따로 복도에 왔다 갔다 하게. 그러니까 수영가 목공 같이 나가면은 일도 못 하니까 여기 간수가 보는 앞에 혼자서 씹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매일이에요. 매일 나가면은 거기서 혼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라고. 그런 수행의 상태. 근데 왜 그때도 이제 면회 와가지고 이야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수요 편부석으로 내기 위한 운동까지 못했는지 지금도 후회스러운데, 그래도 한 몇 년 후에 5방으로 나가고 나서 제가 뭐 나중에 몇 년 후에 저도 나갔지만은 재심할 때 수행을 보니까 똑같아. 더 심했어요.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수녀 같이 섭반된 친이치 또 정신적으로 완전히 검당하고, 교도소 안에서도 아무 치료도 못 받고 밖에 나가고 나서도 폐인과 같이 산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 그 당시에는 뭐 한두 사람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모르는 데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느꼈어요. 예, 유 선생님 좀 잠깐 좀 쉬시고 예. 좀 마음을 이렇게 좀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김영희 선생님 좀 말씀 좀 듣겠습니다. 지금 이 검은도 사건이 76년 9월에 일어나죠. 그래서 그걸로 진짜 그야말로 인생이 확 바뀌고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 거분도라는 게 지금 여수하고 제주도하고 한 중간쯤 있는 섬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서 사셨는지 좀 그런 얘기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요,
제 얘기를 하기 전에요. 유영수 씨가 저하고 40년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정말 한국말을 서툴죠. 옆에서 듣고 있어도 저도 답답해요. 그래도 좀 귀엽죠. 죄송합니다. 저는 그 검은도라는 섬에서 태어나서 이제 제가 어린 시절은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살았어요. 뭐 밥이라는 게 뭐 술찌꺼기를 죽을 써서 먹는다거나 이제 바다에 가서 톳을 뜯어와서 그거를 과갖고 거기에 뭐 쌀을 뭐 진짜 쌀 한 톨 두 톨 보여줄 듯한 그런 죽을 먹고 자란다거나 그런 어린 시절을 검도에서 보내고 이제 중학교 갈 형편도 못 돼서 친구들은 다 이제 중학교도 가는데 저는 이제 1년을 쉬었고 이제 사촌 오빠가 있어요. 김동우 씨라고. 그때 그 오빠가 이제 조합을 다니면서 이제 저를 중학교 납부금을 넣고 이제 보내줬었는데 결국 그 중학교도 이제 납부금을 1년에 한 4번쯤 나눠서 냈는데 그 납부금을 제때 못 내면은 그 당시에는 그 운동장에 조회하는 단이 있죠. 이런 세멘트로 만들어갖고 거기에 뭐 한두 번 남아있는 사람들 납부금 못 낸 아이들의 이름을 거기서 써서 붙여놔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맨날 울고 나 이제 학교 안 간다고 그리고 결국은 뭐 한 학기 남겨놓고 뭐 고집 부리고 창피하다고 학교 안 간다고 해서 이제 중학교를 그만두고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이제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뭐 농사라고 해봐야 뭐 마늘 농사나 고구마 그런 거 조금 농사 지으면서 이제 그런 있다가 이제 그 사촌 오빠가 그 저희 큰아버지 이야기나 그 저희 집에 옛날에 잘 살았다는 이야기는 뭐 엄마 아버지로부터 쭉 어렸을 때 뭐 진짜 귀에 딱지가 붙일 정도로 듣고 자라서 그래도 저 어린 시절의 기억은 늘 가난했고 배고팠고 이제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촌 오빠가 북에서 내려와서 이제 저도 보게 됐는데 신고를 못해서 결국 그 북에서 3사람이 내려와갖고 저희 오빠라는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이 자수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부 저희 가족 일가가 전부 잡혀왔어요. 안 울래요. 안 울고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요 유영수 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유영수 씨하고 교도소에서 이제 몇 번 이제 나 같은 사람도 이제 정치범이라고 해서 이제 교무과에서 가끔 이제 전향시킨다고 교무과로 불려내요. 그때 이제 민영수 번이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교무과에 몇 번 불러 뭐 이야기가 내가 유영수 씨한테 우리말 못한다고 했는데 저도 막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네요. 저기 뭐야 2번 연애한 얘기는 이따 나중에 자세히
좀 더 그럴 거고요. 그래서 저기 뭐야, 어떤 그 검은도 오사카는 게 터져갖고서 그래서 지금 그 사촌 오빠가 내려왔다 그러는데 원래 이제 그 집안의 큰 아버지 이 김재을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하여튼 뭐 이 개천에서 용나는 건지 그런 거는 모르지만 하여튼 검은도에서 그 얘기는요. 예. 이철 씨가 설명을 참 잘하시죠. 아니요, 제가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여튼 그 당시에 교토 제국대학,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도쿄 제국대학하고 교토 제국대 그야말로 이제 양대 명문인데 거기까지 지나가셔서 이 야구막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래서 어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되게 문과 쪽으로 이제 어떤 그 유학하는 분이 많았는데 그래서 어떤 해방 후에 하여튼 그의 하여튼 45년 한 8월쯤에 옛날 경성제국대학 아니 그렇죠 거기 이제 일본인 교수들은 다 이제 쫓겨나고 해지게 되고 거기 이제 조선사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임명이 되는데 그때 바로 이제 저기 뭐야 하여튼 서울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경성대고 처음에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교수로 임용이 됐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사정으로 이제 북으로 가면서 이제 어떤 장남을 데려간 모양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제 그분이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뭐 그건 다 이제 북에서 뭐 공작행위 시켰겠죠. 그분이 이제 내려와서 하여튼 비극이 벌어진 거고 그래서 뭐 하여튼 그 갑자기 잡혀 들어가서 이제 엄청 고생을 하셨을 텐데 근데 소위 말하는 좀 교도소 감옥 요구를 하게 되면은 특히 간첩 사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완전 집안에서 파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뭐 돈도 없고 그래서 그야말로 형무소용어로는 이제 개털이 됐는데 그 서대문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그 어려운 시절에 그 긴급조치로 들어왔던 그 같은 여사에 수용됐던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 그래요. 근데 그분 중에 지금 어디 여기 그분이 여기 와 계시죠? 잠깐 좀 일어나실래요? 잠깐 인사 좀 하실래요? 네. 네, 저는 고원방순이고 당시에는 이름이 고방순이었죠. 이대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다가 긴급조치 9호로 들어갔었는데 제가 두 번째 들어갔을 때 김영희를 만났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제 앞방에 그 제일교포 여학생이 있었는데 빨간 딱지 붙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긴급조치니까 노란 딱지. 근데 제가 있는 방에는 빠글빠글해가지고 잘 때 칼잠을 자야 돼요. 똑바로 못 자고 옆으로 누워 자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래도 겨울이니까 그게 이제 괜찮았어요. 지내기만 했는데 건너편 방에는 같은 크기 방에 혼자 그러니까 얼마나 추워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빨간색과 노란색과 통방을 하면 이 노란색 학생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그 일본 여학생한테 따뜻하게 대화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게 두고두고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구속이 됐을 때 앞방에 영희 씨가 또 혼자 빨간 딱지 붙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이제 통방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뭐 무슨 친절을 베풀었다든가 뭘 했다든가 기억이 전혀 없고 나중에 이제 사회 나왔을 때 김영희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이 친구가 그렇게 힘들게 가족이 전체가 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어디서 뭐 하나.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알아봤어요. 그게 무슨 말지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찾아주는 무슨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김영희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도대체 어디를 가서 뭘 알고 있을까 하다가 이제 2020년도 넘어가지고 그 김효순 선생님이 찍은 건가요? 하여튼 우연히 긴급조치방에서 그 영상을 봤어요. 드디어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몇 년 뒤에 이제 일본 가서 만났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기 김영희 선생님이 이제 그래서
형이 확정되고 나서 이 광주로 이감을 갔잖아요. 그래서 광주에서의 생활은 어떠셨나요? 광주에서는 제가 가니까 민양수건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양수건이하고 한박이. 민양수건이가 출소할 때까지 이제 한박이 있고 언니가 많이 이제 보살펴줬죠. 내가 면허 오는 사람도 없고 영치금도 없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식 같은 게 팔아요. 교도소 안에서. 한 번은 통닭도 팔았어요. 교도소 안에서. 근데 이제 그 통닭 한 마리를 사갖고 그 민양숙 언니가 그 지도하고 있어서 좀 이제 저희는 다 방 안에가 있었고 언니는 바깥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일광 시간에 이제 통닭을 하나를 시켜갖고는 이제 거기에 이제 저처럼 어린 그냥 일반 재수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언니들 그 다들한테 먹일 수는 없고 그래서 저를 그 일광 시간이 한 10분인가 15분쯤 되는 그런 일광 시간에 그 쬐끄만 이런 창고에 간수복을 쌓아놓은 이제 거기에 이제 정말로 한 사람 앉을까 말까 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기에다 통닭 한 마리하고 저하고 집어넣으면서 이거 여기서 먹고 나오라고. 근데 물도 없이 잘 먹었어. 물도 없이 왜 그렇게 맛있는지 그 통닭이 그것도 울면서 눈물하고 이제 아마 눈물이 물이 되졌는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놈을 다 먹고 그러고 나서 예, 잠깐만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뭐 아마 알아보신 분 계시겠지만 가수 노영심 씨가 와 계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연락을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 원래 다른 약속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정 변경해서 지금 오셨다 그러고 근데 하여튼 우리 김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날 오사카의 센터라는 식당에 우리 노영심 씨가 다른 분하고 같이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가시기 전에 잠깐 좀 인사 말씀 잠깐 하시고 일어났습니다. 예, 마이크 드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바쁘지 않고 바쁜 것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오늘 제가 예정에 지켜야 되는 자리가 있어서 가는데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 그 다큐를 보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너무 좋은 작품이어서 그리고 좋은 그 작품이어서 KBS 친구들한테 많이 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큐를 보는 중에 한쪽 편에 저 식당이 어딜까 근데 샘터라고 조그맣게 나와 있어서 거기를 수소문해서 이렇게 찾아가서 너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너무 소중한 분들이고요. 여기 딱 제가 여기 이제서야 여기 와봤구나라는 느낌이에요. 좋은 분들 이렇게 너무 훌륭한 그 생을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 뵙게 돼서 제가 기억에 두고 잘 생활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가수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가수로 은퇴한 지는 오래됐고요. 네,
저는 지금은 이제 드라마하고 영화만 하고 있는데요. 마침 제가 얼마 전에 그 단편 그 교포 일본에 있는 그 감독하고 만든 게 북도시 7호선이라고 우리나라의 7호선과 그 일본의 7호선에 관한 짧은 다큐 로드무비였었는데요. 거기가 이제 북성 사업, 아키타에서 그 원산으로 보내는 그 작은 가족 영화인데 단편이고 이제 지금 영화제를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영화인데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이제 장편으로 만들어지면 결국 이런 분들이 주인공이 아닐까. 아픔이 있어서보다는 너무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오신 분들로서의 이야기가 저희가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런 거는 행복하게 승화돼야 되고 슬픈 이야기는 맑게 사람들에게 붉은 물처럼 마셔야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 그 사명감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희망을 가지고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 찾아뵀는데 나중에 또 다시 인사드리게 되면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 예. 김영희 선생님이 그 감옥 안에서 통닭을 남들 몰래 아주 멋있게 먹었다는 그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시간이 뭐 1분 1초가 아까운 거라 그래서 뭐 제가 계속 진행해도 되지만 그러면 너무 독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모처럼 어려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도대체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연애가 시작됐고 결혼까지 하게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자유롭게 뭐 질문을 해도 돼요. 그래서 뭐 저기 먼저 손드는 분이 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네, 어느 분부터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이분들의 러브 스토리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아무도 안 하신 거예요? 거의 다 아시는 분들. 두 분 중에 아까 거기 화면에도 나오지만 누가 먼저 탐을 낸 거예요? 네,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아까 유명수 씨는 그 장군한테 편지를 써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뒤에 또 김영희 씨 아버님한테 편지를 써서 읽어가는데 그 편지로 망하고 편지로 행복해지는 그런 인생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는 책을 볼 수 있게 한글 공부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회화 배우는 거는 학교에서 뭐 배우는 것 자체가 벌써 자기가 독학으로 해서 책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 회화 배우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하숙집에 그 어린애 국민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애들 몇 명 있었어요. 그 하숙집 주인 애들. 그런 애들 학교 돌아오면은 아니면 학교 없는 날 거기 촌리에서 가깝게 제가 하숙하고 있어서 어린이 대공원 생긴 지 얼마 안 됐었어요. 70년대. 그 어린이 대공원에 데리고 가서 걔들한테 회화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편지 같은 거는 제가 말은 어려워서 말이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제가 글로는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차분하게 쓸 수 있어서 특히 그 장모님한테 편지 쓴 거는 평양 방송 많이 들었고 그리고 배웠죠. 그 내용. 그리고 저 애들 하숙집에서 애들 노는 모습 보면서 제가 생각이 많이 떠올라서 영희 씨 아버지 어머니께 드린 편지는 진짜 절개포로서 마음을 담아서 쓰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영희 씨 아버지 어머니한테 쓴 편지는 저의 진실한 마음 담으려고 그러니까 저절로 나옵니다. 김혜연 선생님은 아까 80년 8월에 나오셨다는 거 그렇죠? 네. 네, 하셨는데 그때는 부모님은 그냥 계속 감옥에 계실 때잖아요. 그래서 뭐 역시 그냥 아마 뭐 면회 오는 친척들도 거의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먼저 나오셨지만 또 부모님한테 또 면회 다녀야 되고 그래서 뭐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옥바라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나와서 그러니까 저는 그 안에서 그 한명숙 언니나 민양숙 언니하고 먼저 알았고 민양숙 언니가 출소하면서 한명숙 언니가 아주 저하고 같은 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도 나가면서 나오면은 이제 연락하라고 저한테 전화번호를 주고 갔었고 한명숙 언니보다는 이제 제가 먼저 출소를 했는데 이제 한명숙 언니가 나가면은 집에 찾아가라고 해서 이제 언니 집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언니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희 가족이 데리러 오지 않으면 출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큰오빠가 그때 그 당시 순천에 살고 있는데 큰오빠가 이제 데리러 와서 일단은 이제 큰오빠 집으로 갔었고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 이제 형제가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그거에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큰오빠 집에 며칠 있다가 서울로 가서 이제 그 민양숙 언니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민양숙 언니 집에서 한 몇 달 지내고 언니 도움을 많이 받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한명숙 언니 집에도 또 언니 축사하기 전인데도 이제 언니 집에 가니까 그 이야기를 언니가 미리 해놨었나 봐요. 그 면회 온 가족들한테 내가 찾아오면 이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는 참 따뜻하게 그 한명숙 언니 어머니 그래서 동생들 있는데 아주 따뜻하게 잘 대해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안암동 민양숙 언니 엄마하고 언니 집에 가서 같이 살면서 이제 어머니가 저희를 이제 그 소개를 민양숙 언니 엄마가 그 명동상명에 다니면서 이제 그 자매처럼 지내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그 노량진 쪽에서 이제 여관을 하고 계시면서 또 이제 조그마한 옷과 아동복 가게도 해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식모. 그러니까 가서 이제 그 여관에 뭐 그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은 낮에 그 옷장 아동복 차려하고 있는 그 가서 일도 도우면서 이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월급도 그 새벽에 일어나면 이제 요구르트 배달을
이제 그 아침 식사 준비하기 전에 이제 요구르트나 우유 배달은 새벽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그 배달하면서 이제 수입이 생기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을 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에 와서 하는 거는 엄마 아버지 면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써 내가 나온 당시부터 아버지는 그 안에서 이제 이한 말기로 와서 이제 아버지 처음에 면회가 안 됐어요. 이한 말기라 거동을 하실 수 없으니까 이제 제가 그 아버지가 누워 계신 방에까지 면회를 다니면서 그러고 이제 면회를 다니다가 제가 이제 그 정부에 탄원서를 썼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 연세가 70이었는데 70대는 저 이제 다 자세한 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제 기억이 또렷하게 남은 거는 이제 그 70대 노인네가 밖에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냐고 밖에 나가서 자식들 손이라도 잡고 자식들 손이라도 잡게 가서 해달라고 이제 정부에 아무튼 뭐 구구절절하게 이제 많이 그래서 탄원서를 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병부속으로 이제 나오시게 됐어요. 병부속으로 나오셔서 이제 나오셔갖고 이제 큰오빠 집에 순천에 계시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그러자 이제 제가 이제 상도동에서 언니 엄마 상도동 저는 엄마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아르헨티나로 이제 이민을 가면서 아동복 가게 어머니가 하시던 아동복 가게를 저한테 이제 인계인수 해주고 가셨어요. 저 이제 걸어가면서 갚으라고 아르헨티나로 떠나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아동복 가게를 하면서 이제 많이 근데 진짜 장사가 잘 됐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언제나 옷을 살 수 있고 그런 시절이 아니라 설 추석 대목 때가 되면 어린이날, 설날, 추석 때 이런 대목이 되면 진짜 장사가 잘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방도 하나 얻어서 제가 이제 저희 이제 같이 교도소 찾아서 갔었던 오빠고 좀 나이는 많은데 지금 80이 됐는데 지금도 아마 지능이 한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지능밖에 안 되는 오빠가 있어요. 근데 그 오빠가 그 당시에 순천에서 이제 큰오빠 집에 계시면서 세멘트 공장을 다니고 계셨을 텐데 그래서 그 오빠를 일단 이제 서울로 제가 방을 얻어서 이제 서울로 데리고 와서 오빠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오빠를 이제 니아까 내가 아동복 가게에 있는 뒷 노점 장사의 니아까에다가 이제 밑강 장사를 시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냐라면은 이제 1,000원 주고 이제 이거 1,000원어치는 이거 몇 개야 해서 가르쳐 놓으면은 1,000원을 내고 1,000원어치를 사가면 그냥 주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어치를 10,000원짜리를 내고 이제 얼마치를 사가면은 그게 이제 계산이 안 되니까 계속 믿지고 안 돼.
뱃달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아버지가 출소를 하셔갖고 이제 병복 속으로 나오셔갖고 큰오빠 집에 순천에 계셨어요. 이제 그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를 보러 내려가시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팔달산에 있는 그 약수가 암에 좋다고 해서 이제 밤에 장사 금요일에 가게 문을 닫고 밤 열차를 타고 새벽에 이제 대구에 가면은 그 팔달산에 이만한 10kg 물통을 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서 약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순천에 아버지 계신 데로 가갖고 이제 아버지를 그러고 보내시면서 그러고 이제 하루 지내다가 또 월요일은 새벽 열차로 이제 서울에 올라오고 그런 거를 한 3주 하다가 마지막 주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주에는 이제 그때 이제 그 한명숙 언니 후배가 약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언니도 이미 나와갖고 이제 약사를 하고 있는데 그 언니한테 많이 운운해서 그러니까 언니가 그 약사를 소개해줘서 그 암 환자에 줬다는 무슨 그 주사가 있었어. 집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주사를 이제 뭐 그런 아버지가 출사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3주를 보냈는데 마지막 주에 이제 그날이 어린이날 대목이었어요. 장사가. 그래갖고는 그 대목 본다고 이제 문 닫을 수 없어서 어린이날 대목 보려고 이제 그때 아버지 케이키하고 그 주사 약하고를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이제 운전수한테 이제 고속버스 이제 그 번호가 다 있어요. 그 몇 시에 도착하는 그걸 이제 보냈으니까 올케 언니한테 이제 찾아가라고 그렇게 이제 연락을 해서 했는데 그날 밤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매주 아버지를 보러 내려갔는데 그날 제가 이제 돈 번다고 안 내려가고 이제 그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연락을 받고 언니들하고 막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눈을 이렇게 뜨고 못 감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니까 이제 올케 언니가 이렇게 눈을 계속 감겨드려도 자꾸 이렇게 벌렁 뜨신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아버지 눈을 감겨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냥 다시 안 뜨고 가셨어요. 그런 세월을 지내면서 이제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이제 유영수 씨가 이제 찾아가게 저기 언니하고 엄마하고 이제 한번 저기 니 차 마시고 나온나 해서 언니가 그래서 저희 가게 근처가 아니고 노량진 어느 2층에 있는 다방으로 오라고 해서 가니까 유영수 씨하고 이제 안암동 엄마하고 향숙 언니하고 셋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이제 그동안 잘 지냈나 어쨌나 이제 그런 이제 인사말 하고 몇 마디 이제 하다가 느닷없이 유영수 씨가 자기하고 이제 결혼해달라 그래서 내가 진짜로 이 아저씨 어디가 나사가 하나 빠졌는데 교도소 안에서는 한 번도 내가 언니하고 같이 나란히 서 있는 나는 이제 언니 그 교도소 안에서도 언니만 졸졸졸 이제 따라다녔죠. 그런데 이제 교무과에서도 이제 이렇게 만나면은 그때 이제 형부가
서울구치소에서 사형받고 계실 때 이용수가 먼저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형부 소식 전해주느라고 이제 언니하고 그럼 나는 옆에서 멍하니 서 있잖아요. 그때 한 번도 눈길 준 적이 없었는데 아니 얼마나 안다고 나를 보자마자 결혼을 이 아저씨 어디 나사가 하나 빠졌나 그렇게 해서 그날부터 계속 하루도 빠지 않고 이제 제가 장사하는 그 근처에 지하에 우리 다방이라는 다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매일처럼 출근해갖고 이제 점심 때 잠깐 나랑 이제 점심도 하고 근데 너무 불쌍해서 뭐 머리도 빡빡 깎은 데다가 얼굴도 허해갖고 근데 이제 안암동 엄마가 민양수 엄마가 나한테 한단 말이야. 영희야 니는 그래도 돈 벌고 있으니까 영수가 와서 점심 먹고 차 마시고 하면 뭐 불쌍 민망 수술도 있고 돈도 없다고 네가 좀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막 그러라고 이제 엄마가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는 근데 진짜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매일처럼 와갖고 그러니까 내가 아직 결혼한다고 대답 안 했죠.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점심도 먹고 저녁 이제 한 8시쯤 가게 문을 닫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노량진까지 같이 이제 걸어서 근데 노래를 좀 잘하더라고. 그 어느 그 노량진에 가면은 조금 올라가면 그 벤치가 있어요. 거기에 앉아갖고 뜻도 모르는 일본 노래를 늘 불러줬었는데 노래를 잘하더라고. 멋있다 영수. 멋있다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너무 이 요즘 용어로 하게 되면 우리 유 선생님이 거의 스토커신으로 생각하셨구나. 저기 그냥 잠깐 저기 이제 결혼식 얘기로 바로 넘어가죠. 근데 여기 지금 와 계신 우리 이철 선생은 그 감옥에서 나올 때 이미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갖고서 결혼식에 참석도 못하셨는데 그래도 유 선생님은 다행히 결혼식이 84년 11월 맞나요? 11월 11일. 11월 11일. 근데 유 선생님은 그때 일본에서 부모님이 다 참석을 하셨어요? 네, 제가 잠깐만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사람한테 이제 결혼한다고 대답을 한 거는 이제 어느 날 늘 이제 그래서 기차 타면서 헤어졌는데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오늘은 돌아가기 싫다 같이 지내면 안 되겠냐 해서 딱 그 앞에 이어간 간판이 보였어요. 뭐 이날 되니까 이제 부끄러움 없이 이제 좀 말씀드리는데 이어간 간판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내가 이제 멈칫하면서 그러니까는 그냥 가기 싫다고 그래서 같이 있고 싶다고 그랬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 여관에 갔는데 여관 방을 하나 잡아갖고 갔는데 이불이 한 채 펴져 있는데 주인을 부르더니 이불을 한 채 더 해갖고 이제 이불 2채를 넣고 나한테 부탁이 있다고 그래서 손만 잡고 자기 해달라고 그래서 이불을 2채를 넣고 이제 손을 뻗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자는데 저는 이제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진짜 씩씩 잠이 들었어요. 손을 이렇게 꼭 잡고 그래서 근데 나는 이제 긴장해갖고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아저씨 어디가 좀 교도소 오래 살더니 좀 신체적으로 어디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이제 헤어져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도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이제 나를 맡겨도 그러니까
굉장히 불쌍해 보였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 같으면 나도 이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싶어갖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는 바로 일본에 이제 자기 부모들한테 연락을 해서 결혼하고 싶은 아가씨가 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바로 와서 이제 보고 어머님 아버님도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2주 그 여행 비자로 왔는데 그 2주 동안에 그 결혼 날짜 잡고 뭐 신혼여행은 이제 산소 이제 성묘 다니면서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몇십 년 지난 지금도 그 결혼 앨범을 보면 둘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다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넷이서 찍어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까지 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아버지 앞에서 이제 편지 썼던 것처럼 변함없이 이렇게 아껴주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 여관에 갔을 때 그날 그게 평생 계속 후회하는 날. 하여튼 오늘 이 토크쇼에 어쨌든 이 주간단 제가 이영애 지사니까 그 이영애 선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영애 선생님께서 돌아가기 전에 이 부부한테 그 엽서를 여러 장 보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아까 제가 우리 재단 뉴스데이터에 소개하기로 했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그 이 광주교도소 동창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 주민선한테 먼저 물어보죠. 그래서 서울구치소에서 광주소 이감을 갔는데 이영희 선생과 이감을 같이 갔다면서요? 네네, 같이. 그때 이감이 되는 게 이제 구치소 나와서 네. 어디 그 서울역으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차 타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역으로 갔습니까? 서울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역으로요. 그때 이감관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기차를 다 포스줄에 묶어서 기차를 타고 이제 간수가 옆에서 지키면서 가잖아요. 근데 이제 간수들이 막 놀렸어요. 뭐냐면은 남자 영이 여자 영이 이름이 같잖아요. 이영희 교수님. 그래갖고는 막 놀리고 그때는 이제 이영희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나와 갖고 이제 일본에 이제 뭔가 행사가 있을 때 이제 이철 회장님이 행사를 하면은 이제 뒷목은 항상 그런 영광은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이제 관광도 하고 안내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이제 모시고 그랬던 기억들이. 이영희 선생님은 광주교도소에서 어떻게 이영희 선생님하고 친구를 맺게 된 건가요? 진짜 회개한 그 인연인데 제가 제일 먼저 제가 그 안에서 뵌 선생님들 중에 몇 분 진짜 직접 이야기 나누고 존경하는 분 박남옥 그 원장님이라고 다들 부르고 지냈는데 그분은 평양의대에 나와가지고 그 6.25 때 남으러 왔는데 그때 세 번째 들어온 날이었어요. 저하고 바로 옆방에 있어서 근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 특히 그 안에 있으면서 일본 천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제일 곁보다 그렇게까지 알 수 없는 이야기도 역사나 정치나
사회나, 근데 일본말도 그렇게 잘하시거든요. 러시아어도 잘하시고, 하여튼 언어는 한 몇 개나 잘하셨습니다. 저는 그리고 차분하시고 저한테 어떤 사건으로 들어왔는지 서로 소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나눴는데, 그 나가서도 저 원장님 집에 몇 번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저 인혁당 사건에 연루되어서 관주교도소에 김명인 씨라고 하고 같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니야? 대구에서 어머니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있었어요. 주 여사님이라고. 근데 지금 그 당시에 10년 받고 그 전에는 10년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3년 6개월인가 방문법으로 들어오신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나가셔서 우리가 찾아갔는데 거기 지역에 그 소아과 병원 운영하고 계셨어요. 근데 소문으로는 돈 안 받는데요. 어려운 사람들 많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오면은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진짜를 해주셨대요. 그런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러다가 이영희 교수님 들어오시고 나서 소문이 퍼졌죠. 이영희 교수님 수감됐다고, 관대교수로 왔다고. 근데 이것도 위험한 일인데 이영희 교수님하고는 굉장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냐면은 또 저하고 옆방이 톱방인데 아주 큰 톱방 쓰게 했어요. 그런데 항상 이상한 놈이, 저는 이 방, 이영희 교수님 이 방, 그래서 여기에 아주 사기꾼 하나를 집어넣었어. 근데 이영희 교수님한테 12시 넘어서 밤에 전부 다 자잖아요. 근데 순찰 오죠, 간수가. 그러면은 이영희 교수님한테 많은 바깥 정세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 제 조금씩 들리는 소리가. 그런 걸 이 사기꾼이 아마 정보부에서 글광을 쓰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그 주고받고 하는 내용을 그 다음날 되면은 보안과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밀고 하는 거지. 근데 이영 교수님이 그것 때문에 침벌도 먹었어.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일본수들이 그 깡패들 오야분 들어와 있으면은 시다바리 애들은 먼저 나가면은 몇 시에 언제 몇 시에 담배 보따리를 어디에 던진다, 그렇게 해서 약속하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 있는 바로 앞에 운동장 옆인데 거기가 사돈 사이에 있는 본토예요. 근데 이현 교수님 옆방이고 저하고 이현 교수님 바로 한 가운데 뚱 소리 나더라고요. 보니까 한 보따리가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화장실에서 밖에 유리창이 아니잖아요. 유리는 안 쓰잖아요. 비닐에다가 그 나무대가리로 못으로 파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난 그거 뜯어가지고 아주 조그만 못을 끼워가지고 남대가리 이거를 3개
좀 만들어가지고 그 보따리를 땡기고 나는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해서 보니까 담배야. 담배도 뭐 이만큼. 근데 이영희 교수님이 그거를 처리하는 방법을 저한테 뭐냐면은 특사에 연락했어. 두 사돈 저쪽에 특사에 있었거든요. 근데 특사에 권낙기 선생이 같이 있었는데 낙기 형한테 어떻게 해서 연락해가지고 낙기는 나한테 맡기라고. 근데 낙기 형 왜 자신이 있냐고 하면은 물론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낙기 형 사건 때문에 수배당하고 기차에서 뛰어내려서 차단했거든요, 다리를. 근데 의족입니다. 근데 그 의족에 안에 공간이 있어. 거기에다가 그게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근데 특사하고 이영희 교수님의 그 연락은 뭐 끝내주고, 근데 낙기 형은 일관수들하고 특히 소지들하고 통하고, 그러니까 소지를 보내고 잘 처리된 거야. 그래서 그때 그 특사에 계시는 장기수 선생님들한테 뭐 새로운 뭐 네이도 사고 뭐 그렇게 지낸 거야. 그렇게 돈 쓴 거야. 담배를 팔았어요. 그걸 팔았지. 아니 왜냐하면 팔 수 있어. 왜냐하면은 장기수 아니라 건달들이 담배도 하고 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똘마니들 시켜서 우리가 담배 주잖아요. 그러면 똘마니들 시켜서 돈을 40이나 뭐 그런 거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나누고. 하여튼 장사를 잘했어요, 권낙경.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교수님 마지막에 인연이 하나가 박정희가 죽을 때 죽었을 때 12월 29일이죠. 26일인가 79년도 79년 12월 26일 그날 이상하게 사식 김치 아주 맛있는 김치 관에서 나오는 거는 뭐 썩어가지고 냄새도 나고 막 그런데 아주 신기한 사김치가 온 사돈 다 넣어준 거야. 누가? 근데 이영희 교수님 넣어줬어. 근데 왜 그런 궁금하잖아요. 근데 한 일설에는 관주교도소 서장 옥상에 깃발, 대한민국 깃발이 반으로 반기가 있었다. 아침 보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이야기 이현 교수님 듣고 박정희 같구나 해서 나눴다는 소리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반기는 반기인데 그 전부터 그 상황이 지금 아주 박정희가 죽기 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사건이나 뭐 문제가. 그래서 26일 날 이렇게 됐다는 걸 간수한테 아마 소식 들었어. 매일 이렇게 바깥 소식을 전해주는 간수분들 몇 명 있어요. 밤에만 근무하는 분. 아마 그분들한테 소식 듣고 그날 잔치하자 하는 그런 김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이에요. 그래서 저기 이영 교수님이 김치를 쫙 돌려갖고서 이 도대체 정보의 출처가 어디냐? 그래갖고 결국 이영 교수님이 다시 또 징벌방에 들어갔다. 자기가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이제부터는 정말 황금보다 더한 다이아몬드 시간입니다.
질문하실 분, 예, 손 들어주세요. 예. 아들, 딸을 얻고 손주들도 얻었을 텐데 키우면서 어떤 이런 주국의 분단 때문에 부모의 이런 사연들 때문에 자식들하고 어떤 기르면서 어떤 문제들은 없었는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이제 윤석열과 같은 이런 전쟁광들은 더 이상 우리나라 역사에 없을 것이고 남북 관계는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고 하신 걸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네. 저희는 형제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6남매 중에 막내로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서 살면서도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이제 그리워하면서 살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한국이라 그러면 그냥 막 학을 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6년 한국을 못 왔어요. 저기 싫어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그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는데, 저희 언니가 지금 저기 와 계시고 이제 여기 이제 조카. 사실은 저희는 제 친형제가 6남매고 이제 사촌들이 3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친정이라고 한 번씩 오면은 저희 형제간들은 다 힘들게 살고 하는데, 이제 저희 이제 조카, 저희 사촌 오빠의 이제 딸이고, 여기 또 이제 저희 사촌 지난번에 같이 언니인데, 항상 이제 저희는 언니들이 이제 저희 낯을 저 언니가 늘 이제 유서방 왔다 그러면 저 어깨를 펴게 해줬죠. 맛있는 것도 사줘. 술친구. 저기 좀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두 분 자녀가 뭐 맨남 맨녀고, 그다음에 손주는 몇을 뒀는지 우선 그거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아들하고 딸이 있고요. 아들은 지금 85년도에 태어났는데 저 여권을 안 내줬어요. 이장 결혼이라고. 그래서 유영수 씨가 또 뭐 정부에다가 탄원서도 쓰고 여러 가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 그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아이가 10개월 될 때까지 정부에서 여권을 안 내줘갖고 이제 겨우 어렵게 여권을 내서 큰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둘째는 딸인데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서는 손주가 있고요. 그리고 딸아이가 이제 저희 아이들은 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일본에 한국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군인이 멋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들은 늘 자기도 크면 군인 간다고 어렸을 때는 그러면서 자라고, 이제 저희가 결혼을 늦게 했고 사촌들이 많아서 오면은 이제 그 형들 누나들이 이뻐하고, 그래서 이제 대학은 꼭 한국으로 가고 싶다 해서 저희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영수 씨하고 늘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억지로 이제 뭐 한국으로 공부하러 가라 이런 게 아니라 친구들 스스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한국 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친척들이나 그 형 오빠들 누나들한테 사랑도 받고 그런 걸 느끼면서 꼭 지금은 대학을 한국으로 가겠다 해서 대학은 한국에서 둘 다 한국에서 연대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딸은 연대 다니다 스위스에서 여행 연대 다니면서 이제 어느 술집이 아니라 어느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스위스의 사이가 여행 왔다가 이제 저희 딸하고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결혼해서 스위스 가서 살고 있고 지금 딸한테서 손녀가 셋, 손주가 하나, 넷, 그러니까 총 손주가 여섯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아서요. 근데 지금 그 제일동포 유학생 소위 간첩 조작 사건 그거를 이제 통칭 이제 그게 1975년 11월 22일 날 발표를 해서 뭐 한국에서는 거의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일본에서는 이제 11.2 사건이라고 항상 보이고 이제 구원운동하던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11.2 사건의 구속자 중에 한 사람이 당시 서울대 다니던 허경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동생이 여기 좀 와 계십니다. 허경민 씨 잠깐 좀 일어나시죠. 예. 네. 그래서 저분은 그 당시에 고대 의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정보부에서 형제를 두 사람 다 구속시키기는 좀 뭐했다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저분은 뭐 다행히 풀려나서 그래서 뭐 형은 형대로 고생을 했지만 뭐 앉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 돌아가서 또 아까 말한 그때 한민통이죠. 한민통 한통연 활동을 열심히 해서 역시 또 일본에서 또 일본에 파견돼 있는 그 정보원들 그분들한테 탄압을 받고 다시 또 지금 한국에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분이 이제 어쩌다 한 번씩 한국에 무슨 그 사업자 들어오는데 아마 우연히 광주에 갔다가 광주일보 거기 아마 학교 무슨 박물관에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가서 전시물을 보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 아버님 이름이 거기 있더래요. 네. 그래서 이 도대체 뭔가로 아버지가 생전에 그런 말을 뭐 해주신 적도 없었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아버지 이름이 여기에 있나 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본인도 궁금해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조사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잠깐 그 얘기 좀 하실래요? 예. 네. 저의 이야기를 하려면 좀 하시려고 아니라 좀 한 시간 좀 걸리는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학을 왔고 형이 돌아가셨고 군립 여해양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계속 고생하셨다가 제가 그러면 여기 학업을 그만두고 일본에 갔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형님의 구원운동, 석방운동을 해야 되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한톤영 알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한국에 못 오게 됐고 반국가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대중 선생님 대통령님 구원운동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30년 만에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와가지고 아버님이 옛날에 술 조금 드시면은 나도 열심히 좀 학생운동 한 적이 있다. 그런 얘기 조금 머릿속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올 수 있게 됐으니까 관주일고라고 했었나? 거기 한번 가볼까 해서 가봤어요. 마물만강 돌아가는 길에서. 근데 갔더니 우리 아버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사진이 없어요. 혹시 호창두가 나의 아버지 틀림없는데 이게 나의 아버지인가?
그래서 판사님을 찾아서 이 사람 어떤 분이십니까? 했더니 아이고 우리가 찾고 있는데 어디 계시는지 몰라서 여태까지 사진이 없다. 아이고, 이게 저희 아버지예요. 아버님이십니다. 했더니 그러니까 빨리 일본 가서 사진 보내라. 해서 일본 가서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뭐 벌써 아버님께서는 현님의 시험을 받으신 모양이에요. 다음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아버님은 모르십니다. 예.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안토니오 때문에, 안토니오 나쁜 게 아니라 안토니오 반국가 단체 소원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통일일보라는 뭐 쓸데없는 그 지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토니오 반국가 단체 소원인 허경민이 한국계 학교에 컴퓨터를 납품하고 있다. 그래 났습니다. 하룻밤에 사업이 망쳤습니다. 그래도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 가면은 김효선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신다. 거기 찾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없었지만은 아무튼 한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이고 여기 계시는 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가정 중요한 얘기를 하셔야죠. 왜 아버지 성함이 광주 일고 거기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왜 일본에 가신 거예요? 아버님께서는 나중에 많이 알아봤는데 아버님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 그리고 제1자라고 있습니다. 제1자는 뭐냐 하면은 이전 A 경제라는 분이 한국 자기 학교의 독립을 위해서 일본 교사를 쫓아냈습니다. 한국 교사를 많이 고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런 일본의 억압적인 교육 제재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미랄을 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잡아가지고 일본 경찰을 잡아가지고 이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그때 아버님이 광주 일고의 오한용 학생 대표 한국에서 말하면 학생 회장이셨어요. 그리고 이경재 학생에 대해서 처분을 한다는 건 부당하다. 그래서 전 학생 모여서 그때 학교적하고 교섭을 했어요. 교섭을 했는데 안 됐으니까 동맹휴교를 하자 우리. 라고 해서 첫 번째 동맹휴교의 주모자로 우리 아버님이 경찰이 마크한 거죠. 아이고 이거 잡히면 큰일 난다. 그래서 아버님은 경찰에 오기 전에 도망쳐서 일본에 오셨어. 한 번도 한국에 못 오셨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저는 반대로 일본에서 한국에 왔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아쉽지만 그리고 질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